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한 적은 여러 번 있었어.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 해협과 우크라이나 위기가 그러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전쟁, 월남전 등의 국제전들은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었지. 하지만 그러한 국제전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수많은 국가들이 관여한 전쟁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세기 최악의 전쟁 중 하나라고 불리는 비아프라 전쟁이야. 일단 비아프라는 1967년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나이지리아로부터 독립하여 건국된 공화국의 이름이야. 이 비아프라 공화국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간의 전쟁이 바로 나이지리아 내전 혹은 비아프라 전쟁이라 불리는 전쟁이지. 그리고 비아프라 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북부와 남부의 부족들 간의 종교 및 민족 갈등이야.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 스위스 출신의 인권운동가 장 지글러는 자신의 저서인 빼앗긴 대지의 꿈에서 국제석유회사와 군부들이 짜고 치고 쿠데타들을 일으킨다고는 한다고 고발한 적이 있어.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야. 비아프라 전쟁은 사실상 석유 메이저 기업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어. 그렇다면 석유 메이저들은 왜 나이지리아를 노린 걸까? 왜냐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이야. 현재 나이지리아는 이 석유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유해질 수 있었어. 하지만 1960년대에 영국으로부터 막 독립한 나이지리아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어. 영국의 통치하에 나이지리아에 남겨진 문제들은 비아프라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가 돼. 석유 메이저들의 이권 다툼은 비아프라 전쟁을 촉발시켰지만 사실 영국이 나이지리아에 남겨둔 문제들은 어떻게든 언젠가 내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였지. 기독교인 남동부의 이그보족과 서부의 요르바족 등이 있어. 그중 이그보족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영국의 식민 통치에 참여하여 부유해지게 돼. 반면 북부의 내륙 지역에 위치한 하우사족은 집중 개발된 남부의 이그보족에 비해 배척받았지. 점점 인구가 많아지던 이그보족은 차츰 타 지역으로 이주하기까지 해. 이는 북부와 남부 간의 긴장을 높이게 되고 1945년의 조스 폭동, 1953년 나이지리아 북부의 카노에서 일어난 카노 폭동으로 인해 많은 이그보인들이 살해당해서 남북 간의 갈등이 높아져. 심지어 영국 식민지 정부는 이를 부추겨서 나이지리아 남북 간의 갈등은 점차 커지기만 하지. 사실 카노 폭동은 영국 식민 통치에 찬성하는 하우사족과 독립을 요구하는 이그보족 간의 갈등이기도 해. 아마 지식인이 더 많은 이그보족에서 독립 여론이 형성된 탓일 수도 있지. 영국 식민지 정부가 이에 보복하는 건지는 몰라도 북부의 하우사족 등의 민족들을 이른바 전투민족으로 분류하여 입대를 장려해. 여기서 전투민족이란 러시아의 카자크, 네팔의 구르카, 남아공의 졸루족처럼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을 말해. 하지만 싸움만 잘하고 무식하다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어. 사실 하우사족에게 그리 틀린 말은 아니야. 이그부족에 비해 가난한 하우사족에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거든. 북부 민족들이 전투민족으로 분류됨에 따라 나이지리아 군대의 절반을 북부 출신이 장악하게 돼. 하지만 교육을 더 받은 이그부족 같은 남부 출신 장교들이 북부 출신보다 더 많았어. 당연히 북부 출신의 군인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 아니 싸움은 대부분 우리가 하는데 왜 명령은 저 남부 놈들이 하는 거지? 하고 말이야. 여기서 북부 출신 군인들에게도 기회가 오는데 바로 나이지리아의 독립이야. 남부 출신 장교가 많았다고 해도 나이지리아의 군은 상당수 영국 장교였어. 하지만 나이지리아 독립 이후 영국 장교들이 철수하면서 나이지리아 군은 장교 수를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장교들을 뽑아내지. 결과는 처참했어. 대부분의 하급 장교들이 경험과 훈련 부족으로 하사관에 의존하곤 했지. 심지어 영국 장교들의 철수 이후 대령 이상의 장교들은 모두 죽거나 제대했고 심지어 중령은 5명에 불과했어.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 장교들의 수준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추후 비아프라 전쟁에서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게 돼. 그래도 나이지리아는 독립했고 총리와 대통령이 선출되지. 근데 얘네가 또 무능해. 당시 초대 대통령이던 은남디 아지키웨는 존슨 아그이 이그론시 소장이 1966년 1월에 쿠데타를 일으켜 쫓겨나는데 이 아그이 이그론시라는 사람이 최고 군사 평의회란 걸 만드는데 거기에 수석 보좌관으로 야쿠브 고원 대령이 있었거든. 사실 아지키웨든 아그이 이그론시든 다 남부 이그보족이야. 그래서 북부, 특히 하우사족의 불만이 커져 있었는데 거기서 아그이 이그론시 대통령이 암살당해. 그래서 야쿠브 고원 대령이 1966년 7월에 역쿠데타를 일으켜서 재빠르게 정권을 장악해. 그리고 북부의 이그보족들을 3만 명가량 학살하고 100만 명가량의 이그보족을 북부에서 추방시켜. 여기서부터 석유 메이저들이 본격적으로 연관되는데 석유 메이저 중 영국의 쉘과 BP가 공동으로 소유한 쉘 BP와 프랑스의 토탈의 전신인 SAFPAR이 여기에 관여해. 친영파인 야쿠브 고원이 집권하니까 SAFPAR 입장에서는 야쿠브 고원이 쉘 BP를 편애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게 돼.
실제로 야쿠브 고원은 SAFPR의 석유 사업권을 해지시켜. 마침 나이지리아 주 원유 생산지가 나이지리아의 남동부의 니제르 삼각주 쪽이거든. 근데 그쪽에 이그부족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SAFPR과 샤를드골의 프랑스 정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아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이지리아의 보복을 강하게 되지. 그리고 1967년 5월 27일 야쿠브 고원은 나이지리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연방제를 실시해. 이그부족은 중앙집권화를 주장해왔고 하우사족은 지방자치를 주장해왔어. 게다가 이그부족은 동부의 동중부주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석유가 있던 남동부주와 리버스주와는 분리되어 있었지. 이그부족은 이 연방제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자신들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어. 그리고 3일 후인 5월 30일에 자신들의 거점인 동부지역에 비아프라 공화국을 건국해. 그렇다고 즉시 비아프라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야.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비아프라를 오가는 석유를 비롯한 모든 선박의 금수 조치를 취하고 비아프라 지역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아프라 공화국에 보복을 가하지. 그리고 대망의 1967년 7월 6일 비아프라 전쟁이 시작해. 나이지리아는 공식적으로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지. 동시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 내전에 개입해. 비록 그 국가들이 모두 비아프라 전쟁에 개입했을지언정 모두 목적은 달랐지. 우선 프랑스의 목적은 처칠의 사망 이후 샤를드골의 지속적인 영국 견제와 프랑스 아프리크를 꼽을 수 있어. 물론 야쿠브 고원 때문에 침해된 프랑스의 석유 이권을 수호하려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많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비아프라를 지원했어. 다양한 용병들과 무기 등의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동맹인 가본과 코트디부아르가 비아프라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했어. 또한 정치적으로 비아프라가 피해자라는 동정 여론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지. 대신 프랑스는 비아프라로부터 이권들을 얻었지. 비아프라 전쟁에 관여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와는 달리 프랑스와 경쟁하던 영국은 초반에 소극적으로 비아프라 전쟁에 관여했어. 심지어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도 말이야. 영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따라 영국의 제1동맹인 미국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어. 공식적으로는 딘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다 라며 중립을 선포했지. 물론 전략적으로 나이지리아 연방정부와 입장이 일치했기에 비아프라를 비승인국으로 남겨두고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를 지지했어. 영국과 미국이 비아프라 전쟁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서아프리카에서의 약간의 영향력 공백이 생긴 틈을 타서 소련은 적극적으로 나이지리아를 지원했어. 우습게도 소련이 나이지리아를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 영국이나 미국이 막았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영국에게 훈련받은 나이지리아 군대의 반소 감정 때문이지. 만약 소련의 뛰어난 외교관인 알렉산더 로마노프가 없었다면 지원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지. 그만큼 소련은 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이지리아를 지원했어. 냉전 시기 동안 몇 안 되는 미국과 소련의 의견 일치였지. 사실 어느 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그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만 하는 것은 아니야. 여타 국제전에서 그러하듯 라이벌 국가들이 개입하기 마련이야. 중국은 소련과 영국, 미국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비아프라를 지지했어. 명목상으로는 앵글로 아메리카 제국주의와 소련 수정주의의 지원을 받는 나이지리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지. 이렇게 소련처럼 다른 라이벌 국가들이 개입하게 한 국가가 또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야. 예전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이슬람 쪽하고 더 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기독교랑 더 친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독교인 이그보족과 비아프라 전쟁 전부터 지원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다수는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고 있었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외교 목표 중 하나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랍권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었지. 이걸 포기하고 비아프라를 계속 지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전쟁 후기에는 나이지리아를 지지해. 이스라엘이 전쟁 후기에는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긴 하지만 전쟁 초기에는 비아프라를 지지했기에 이스라엘과 반목했던 알제리, 수단, 시리아, 사우디 등의 많은 아랍권 국가들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해. 심지어 이집트는 직접 비아프라 전쟁에 참여해 이스라엘이 거하게 트롤짓한 격이었지. 그게 아니더라도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고 있었고 에티오피아 등의 자국 내에 분리주의 운동이 있는 국가들은 분리주의 운동을 막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지지해. 반대로 아파르테이트를 시행하던 남아공이나 로디지아는 비아프라를 지지하지. 그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에서 온 용병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이렇게 커져버린 비아프라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꼴은 못 봤을 것 같은데 말이야.
실제로도 그러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어. 더 비참한 사실은 이 사상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거야. 아무리 많은 지원을 받았어도 나이지리아군이든 비아프라군이든 상태가 별로 좋지 못했어. 아까 말했지? 영국 장교 철수 이후 장교들의 수준이 매우 떨어졌다고 말이야. 이 탓에 나이지리아는 전투 외적인 쪽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바로 봉쇄 괴멸 작전이지. 비아프라 전쟁 초기에는 비아프라군이 나이지리아의 당시 수도인 라고스로 진격했었지만 결국 봉쇄 괴멸 작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말지. 봉쇄 괴멸 작전이 별 대단한 건 아니야. 비아프라는 원래 식량이 부족해서 자급자족이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나이지리아가 비아프라로 향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 거지. 그 결과 200만 명 가량의 사상자가 나와. 당시 나이지리아 전체 인구가 약 5,500만 명 정도였는데 비율로 따지면 4% 정도야.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500만 명 정도이고 50만 명 가량의 사망자가 나와서 비율로는 약 2% 정도 죽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심지어 비아프라 당시 인구는 1,350만 명 정도였어. 비아프라 전쟁 이전에 야쿠브 고원 연방정부가 해오던 이그보족에 대한 탄압과 프랑스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의 기독교 이그보족에 대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비난과 이그보족에 대한 동정 여론이 들끓게 돼. 1969년 비아프라 전쟁 막바지에 대통령이 되는 닉슨도 개인적으로 비아프라를 지지했어. 영국의 비틀즈 멤버 중 하나였던 존 레논은 여왕이 수여한 MBE 훈장을 영국이 비아프라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항의로 반납했지. 그 외에도 미국 컬럼비아 대학생인 브루스 메이룩은 비아프라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에 대한 항의로 UN 본부에서 분신 자살하고 헤이그에서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어. 이러한 세계 각국의 민간 차원에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바뀌지 않았어. 나이지리아군은 계속해서 전진했고 수도도 에누구로부터 아바, 우마이아로 계속 이주하다가 결국 1969년에는 오웨리로 옮기게 돼. 하지만 1970년 비아프라 공화국의 임시정부인 오웨리가 함락당하면서 완전히 비아프라 전쟁은 끝나게 되지. 하지만 1970년 1월 초 나이지리아군의 공세로 인해 해안가에 위치한 남서부와 내륙에 위치한 동북부로 나뉘게 되는데 항복한 것은 이중 동공화국이었어. 그리고 남서쪽의 비아프라 민족파들은 해외로 탈출하여 비아프라 망명정부나 IPOB 등을 수립하여 독립운동을 펼치고 있지. 이때 비아프라의 대통령이었던 오주쿠도 도망치는데 나중에 나이지리아에 다시 돌아와 대통령 선거에도 참가한다는 걸 고려하면 제법 아이러니해. 어쨌든 간에 3년간의 끔찍한 전쟁은 결국 끝이 났어. 전쟁의 사상자는 양측 합쳐서 약 200만 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 전사자는 10만 정도인 반면 아사자는 200만 명이었어. 물론 전사자 200만에 아사자 50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비아프라 전쟁을 더 끔찍하게 만든 것은 세계의 외면이었어. 민간인들은 적극적으로 비아프라를 지지했지만 적십자나 세계보건기구 등의 구호기구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어. 여기서 적십자가 하는 일이 상황이 대충 정리된 후에 카메라와 현장에 들어가서 텐트 친다는 비아냥이 나왔어. 결국에는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비아프라인들이 살 거잖아. 그래서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프랑스 적십자는 비아프라의 의사들을 보내고 이들이 추후 국경 없는 의사회를 창설해. 동시에 컨서 월드와이드도 이때 만들어져. 비아프라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끝났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GDP가 높은 국가는 어딜까? 케이프타운을 가진 남아공, 수에즈 운하를 가진 이집트처럼 잘 알려진 국가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그 정답이지. 오히려 남아공과 이집트는 2위와 3위를 다투는 꼴이야.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성장 원동력에는 석유가 있어. 비아프라 전쟁을 불러온 그 석유지. 비아프라 전쟁도 끝나고 나이지리아에게는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남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국가가 부여한 거지 국민이 부여한 게 아니야. 오히려 국민들은 기근을 겪기도 해. 요즘은 보코하람 같은 극단적 이슬람 단체도 문제지. 사실 비아프라 전쟁도 공식적으로는 끝났지만 내전으로 바라본다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어. 비아프라 망명정부는 비아프라 전쟁을 다시 선포하게 했고 당국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 초 나이지리아 남동부의 한 교도소가 비아프라 군 세력인 동부보안 네트워크에 의해 습격당하기도 했어. 이그보인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비아프라 독립운동가들은 나이지리아 당국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어. 그래도 나이지리아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나이지리아는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인 넥스트 11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국가기도 하거든. 석유도 많으니 나이지리아에게도 제법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더 보고 싶다면 화면 가운데를 눌러 역사 창고를 구독해줘.